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 기도에 미국 정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레제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재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제미 이슬람 학자 펫훌라흐 귤렌이 이번 쿠데타를 사주했다며 그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종종 터키를 무너뜨리려는 배후 세력들이 있다며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을 지목해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어제 미국 CNN 방송에 미국이 터키 쿠데타에 개입됐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세력은 암적인 존재와 같다며 이에 연루된 사람들을 제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쿠데타와 관련해 현재까지 6천여 명을 체포하고 대통령 최고 군 보좌관인 콜로넬 알리 야지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 15일 밤 에르도안 대통령이 휴가차 앙카라를 비운 사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주요 시설 등을 장악했지만 6시간 만에 제압됐으며 이 과정에서 265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국 해양당국은 오늘 하이난섬 남동쪽 해상에 대해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중재재판소는 지난주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남해구단선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필리핀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 참여를 거부한 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영유권 문제를 결정할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S-300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부품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오늘 올해 말까지 모든 미사일 부품 배송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S-300 미사일 관련 계약은 이스라엘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에 처음으로 S-300 미사일 부품인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장비를 이란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공화당은 미 중북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예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국가 안보와 이민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방영된 미국 CBS TV와의 인터뷰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나약하다고 비판하면서 법과 질서, 강력한 국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에서 트럼프 후보를 4에서 7%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에서 어제 오전 경찰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출신의 전 해병대원 개빈 롱시로 롱시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경찰을 겨냥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고위 관계자는 조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이번 경찰관 살해 사건을 맹비난하고 이 같은 공격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했습니다.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인 약 10만 명이 부족한 식량과 의약품 등을 구하기 위해 지난 주말 이웃 콜롬비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콜롬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해온 베네수엘라 정부는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이를 구할 수 있도록 2주 연속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국경 통과 행렬은 콜롬비아 접경 마을인 산탄토니오 델 타치라의 상점 여러 곳을 헤집고 다녔으며 일부는 전세 버스를 타고 10시간 더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타격 연습을 목적으로 평양 인근에 만든 청와대 모형 건물이 민간 위성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위험이 높은 나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발표 무렵부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종의 활동에 들어간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설명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정보당국 소식통은 17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다수의 트럭과 인력이 지난 8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이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지난 11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지난 한 주 동안의 활동이 최근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한미 두 나라가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무렵부터 포착돼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을 내세워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풍계리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스 연구원은 지난 11일 38노스 기고문에서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입구의 위성사진에 자재나 비품으로 보이는 물체들은 물론
소형 차량과 광산용 운반 차량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지난 7일의 사진만으로는 이 활동이 기존 갱도의 유지 보수나 새로운 갱도 굴착을 위한 것인지 혹은 제5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인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지시가 내려졌을 때 즉시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매체인 교도통신은 17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기기의 설치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뒤에 대대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뭐 실제적인 그 도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어디까지나 그 위협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일단 그 사드 배치 지역을 그 자기들이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그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그런 그 공세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함으로써 그러면은 이제 이 위협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을 보다 더 높게 하고 그런 그 갈등을 부추기는 데 초점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최근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뭐 추가 핵실험을 하는 것은 북한 자체가 이것을 뭐 핵실험을 함으로써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군사적 성격보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핵을 개발해낸 단계 속에서 과학기술적으로 이것을 좀 더 그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뭐 이어서 바로 할 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북한은 자기들이 소형화, 첨단화, 경량화 했다고 언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수소폭탄까지 자기들이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정도 우리가 시위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핵실험을 해서 자기들이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제재 국면에 있고 김정은 자체도 뭐 인권 문제 때문에 거의 그 지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번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그런 제재라든가 이런 압박이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건 역시도 아직까지 핵실험을 한다는 어떤 그런 위협적 차원의 그 제스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 제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 사드 배치에 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것과 관계없이요.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추가로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제재에 보다 더 강화시키는데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그 비핵 국가가 지속적으로 핵을 강화한다, 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북아에 있어서의 그 평화뿐만 아니고 안정 그리고 세계적인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이미 이들도 역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여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뭐 사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그 태도가 아닌 것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과 러시아 역시
대제에 동참할 것이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방위적으로 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북한 인민군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물리적 대응 조치는 과연 어떤 형태일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까지 그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은 대부분이 말이죠. 내부적으로 북한이 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핵실험을 자기들이 준비된 대로 그걸 뭐 했다라든가 뭐 이런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과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이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하면 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그 여러 가지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 테러리스트 국가로서 일종의 뭐 군사적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북한 당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위협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드 배치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 일부 보도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일 7월 27일 이 무렵이 아닐까 이런 그 추측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에서 이 핵실험과 시기 문제, 이 명분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 건가요? 북한이 본래 이제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 일정한 그 핵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 그 일정 자체를 정할 때는 좀 이제 비교적으로 자기들이 기념할 만한 그런 것을 먼저 사전에 두고 그것을 이제 그 이전에 하는 것이 그 대부분이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일 생일 뭐 아니면 이런 그 전성절 뭐 자기들은 이거 사실 7.27 정전 협정일인데 전성절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을 앞두고 하는 경향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 핵실험 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미국에서 38 로스라 해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자꾸 이거 공개를 하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요. 오히려 38 로스의 이러한 공개는 북한이 이런 그 위협을 하기 위한 제스처, 소위 이런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석과 평가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 확정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그 행태 등에 대해서 한국통일연구원 정영태 명예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타격 연습을 목적으로 평양 인근에 만든 청와대 모형 건물이 민간 위성에도 포착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없었던 폭격용 표적이 다수 생기고 전차가 기동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거대한 포격 훈련장이 조성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역 한벌판에 파란 지붕의 건물이 홀로 서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집무 공간인 청와대를 본떠 만든 건물입니다. 평양 외곽 사동구역 대벌리로 알려진 이 지역의 사진은 지난 5월 21일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포착한 것으로 현재 위성사진 무료 제공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모형 건물은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앞으로 둥그런 형태의 도로가 화단을 두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건물 중 본관격인 중앙 건물은 지붕이 가로 35m, 세로 25m였고 북쪽에 난 진입로에서 청와대 본관 건물까지는 약 90m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모형 건물 크기와 앞 도로의 길이는 실제 청와대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월 27일 북한이 타격 훈련을 목적으로 청와대 모형을 만든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진은 한국의 아리랑 위성이 포착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민간 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된 겁니다. 구글어스가 공개한 지난해 10월 사진에는 해당 지역에 청와대 모형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이 건물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진 북쪽 약 1.5km 지점에는 북한군 전차로 추정되는 9대의 물체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전차들은 논밭 사이에 난 길을 따라 남쪽으로 기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움직이는 길과 주변 도로에는 표적 등을 식별하기 위한 흰색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흰색 선은 약 600m 길이로 이어졌는데 이 선이 사라진 지점부터 나타나는 길은 청와대 모형 건물 인근 지대로 연결되고 그 주변으로는 폭격의 흔적으로 보이는 흙바닥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청와대 건물 모형의 남쪽 약 300m 지점에는 약 3km의 산등성이 동서로 뻗어 있는데 이곳에서도 공군 폭격용으로 추정되는 7개의 대형 흰색 표적이 확인됐습니다. 그 뒤로는 큼직한 글씨로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전차가 기동하는 주변 흰색 식별선과 흙이 드러난 바닥, 대형 표적, 글씨 등은 지난 10월 사진에선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난 1년 남짓한 사이 일대 지역에 대형 화격 훈련장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불용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 공동성명이 채택된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서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발산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관련 발표나 남중국해 중재 재판 결과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공조에서 이완될 가능성을 기대했을 북한에도 분명한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위험이 높은 나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이 유럽연합의 재정 체계에 위협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에 맞서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11개 위험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그리고 이란도 공식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기관들이 이들 11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을 추가로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국가 지정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근절하려는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추가 지침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11개 나라는 세 부류로 분류됩니다. 먼저 이란과 북한을 제외한 9개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고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와 실행 방안을 개발한 나라들입니다. 또 이란은 정부 고위층이 관련 현안 해결을 약속했고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지적사항 실행을 기술적으로 돕기로 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지적한 사항을 계속 실천하지 않는 등 11개 나라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 6월 1일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처는 지난 2월에 발효된 첫 대북 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처로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같은 달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럽연합 EU가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국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북한은 최고 위험 수위 국가로 지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 금융기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11개 나라의 자연인이나 법인과 거래할 때 고객 정보 확인과 자금 출처 등 강화된 고객 주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3만 4천여 명이며 한 달의 미화로 6 내지 $800를 소속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 내용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속 회사에 한 달에 미화 600에서 $800 납입, 2, 3개월 이상 납입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엔 강제 귀국,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전달자의 10% 수수료 지급 등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현황입니다. 이 에리아 일본 와세다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사무국장은 18일 한국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실태 및 정책 회의에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2015년 현재 3만 4천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일반 북한 건설 근로자들의 연간 수입은 공사장을 불문하고 많은 경우엔 3,000에서 5,000달러, 적은 경우엔 200달러에 불과한 반면 현장 소장을 포함한 북한 건설회사 대표들은 5만에서 1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00불에서 5,000불 정도를 연간 버는 노동자가 가장 많이 벌었고 가장 적게 버는 노동자는 200불 정도. 그러니까 모든 납입금을 회사에 다 납입을 하고 본인이 벌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건설 회사 이제 대표들은 상당히 이 노동자들한테 뇌물수수와 또 사적 공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연간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발생해서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본국에 뇌물을 줘야 되고.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1995년에서 97년 사이엔 러시아 소재 북한 영사관이 북한 내 굶는 주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연해주 근로자들에겐 한 달에 $200, 사할린 근로자들에게선 $300씩 충성 자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충성 자금은 매달 $20만 달러씩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북한 근로자들이 기숙사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공사장 현장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돈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강도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한국인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현장 소장과 통역 등 일부 인원만 외부인과의 접촉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주립대학이 외국인과 무국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시험을 쳐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시험 과목으론 러시아어 읽기, 쓰기, 문법, 독해, 회화, 그리고 러시아 역사와 연방 기본 법률 등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허가증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선발부터 러시아 노동 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과 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은 함경북도 회령의 전거리 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위치한 개천교화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전거리 교화소는 3, 4천 명의 수감 인원 중 800명 정도가 여성 수감자이며 전체의 70% 정도가 불법 월경죄, 즉 탈북했다가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임신을 한 뒤 교화소에 들어온 여성들은 강제 낙태를 당하고 냉난방이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 30명에서 60여 명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근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식사를 반만 제공하거나 독방 처벌 등에 처해지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에서 일주일간 지내고 나오면 정신착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독방 처벌이라는 것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암흑과 같은 곳에서 한 일주일 이상을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피부병에 걸려서 굉장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개천 교화소에선 하루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으며 만약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힐 경우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내 19개의 교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교화소 내에서 조직적으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교화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국의 남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전략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사드 방어망에서 제외됐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어떤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미사일은 최대 200km의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지로 확정된 경상북도 성주에서 전방 200km 안에는 미군 2사단이 집결하는 평택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또 육해공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 한국 주요 군사거점 대부분도 이 안에 위치합니다. 유사시 전투장비와 병력이 들어오는 부산 등도 사드 요격 미사일의 방어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서울 등 수도권은 성주에서 200km 너머에 있습니다. 사드의 성주 배치로 수도권의 방어망은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수도권은 사드보다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 비행 고도가 낮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하기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발사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40에서 60km로 날아서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합니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 40에서 150km 사이, 패트리엇의 요격 고도는 15에서 40km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패트리엇을 이용한 요격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군은 정 미사일에 대해 패트리엇 2발을 동시에 쏴서 패트리엇 자체로 다층 방어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요격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팩2로 불리는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팩2는 미사일이 표적 근처로 날아가면 폭발을 해 이때 나오는 파편을 이용해 정 미사일을 요격하는 파편형 유도 미사일입니다. 요격 고도는 약 15km이며 실제 요격 성공률은 40% 전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파편을 이용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어서 파괴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요격 고도가 30에서 40km인 팩3는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정미사일을 요격하는 직격형 유도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한미군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수도권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팩3를 도입해 수도권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 계획에 따라 현재 운용하는 팩2는 올해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팩3로 교체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를 찍고 내려오는 이른바 종말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요격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종말 단계 상층인 40km 이상 고도에서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 40km 이하인 중층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과 팩3가, 또 하층인 20km는 팩2로
즉 다층 방어를 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화로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LSAM 4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고 60km 고도까지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이중으로 상층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층부를 담당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은 현재 시험 운영 중으로 2020년까지 20개 포대 이상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격이 목표인 KAMD와 달리 사전 공격에 초점을 맞춘 킬체인도 있습니다. 킬체인은 표적을 1분 안에 탐지한 뒤 1분 안에 좌표를 식별하고 3분 안에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관련 기지와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킬체인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탐지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이를 위해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0년대 초반까지 군 전용 정찰 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기인 글로벌 호크도 2019년부터 들여올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들어 이동식 탄도미사일 개발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영국의 안보 전문 민간 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와 넓은 방어망이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미사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수도권 공격 무기로 방사포 6천여 문 정도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 300mm 신형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사거리가 200km 정도 되는 신형 방사포를 북한 최전방에서 쏜다면 한국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보다 북한 최정방 지역에 집중된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의 대화창구인 통일공감포럼이 두 번째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통일공감포럼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해와 공감을 높여 나가기 위해 남남 대화 전담 기구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이냐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경제 분야는 어떤 지난 14일 서울 글로벌센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제2차 통일공감 대화가 열렸습니다. 통일공감 대화는 통일 외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여나가고자 지난 5월 24일 발족해 이번이 두 번째 자리인데요. 통일공감 포럼의 김천식 공동대표입니다. 이 통일공감 포럼에서 통일공감 대화를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 다른 의견들이 서로 갈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 통일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국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게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다른 의견들이 서로 같은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공감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통일공감 대화에서는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또한 이를 토대로 대북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대화는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먼저 정치 분야 대담에 나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과 이 수령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은 위기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해소시켜주면 오히려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쩐 일인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긴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북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은 앞으로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를 굉장히 구별해 주는 건데 통일대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니들 우리 말 안 들으면 무력통일하겠다는 걸 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사용해가지고 통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차 당대회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남 대남 공식 성명들에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대전이라고 하는 거를 2013년에 내놓습니다. 이어 경제분야 대담에는 김현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와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는데요. 김현철 교수는 북한을 복합적으로 알아야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국가 계획을 세워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의 어떤 특징을 과장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양상을 구조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핵 경제 병진 노선의 논리로 보면은 핵 억지력을 가지면은 경제 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7차 당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하냐 했을 때 저는 실제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핵 억지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군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이어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대담 내용입니다. 한쪽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은 것, 또 한쪽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옛날에는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묶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거를 묶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돌아가요. 뭐냐? 그게 뭐 제가 여기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듀얼 이코노미 언더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중 경제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전혀 다른 로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달 두 번째를 맞은 통일공감 포럼은 통일, 외교, 안보 문제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앞으로도 통일공감 포럼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통일공감 포럼의 김천식 공동대표입니다. 지금 이 통일공감 대화는 대략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3차 대화는 9월 달에 있을 텐데 그 무렵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좋을지 좀 보고 그때 결정할 겁니다. 잘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을 모두 그리고 네 분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급 6,470원 오른 미화로는 5.69달러인데요.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은 1,190달러가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7.3% 오른 규모지만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그 낮은 인상폭 때문에 한국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오늘 한국 곳곳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거부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자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모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지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이 노사 공익 대표들이 모여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엽니다. 인상안을 의결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법적으로 고시를 하는 건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이 헌법상의 책무가 최저생계비이고 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해마다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인상폭 7.3%는 지난해 8.1%에 못 미쳤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도 크지만 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동계 인사와 소상공인 대표가 불참한 이 새벽 시간에 사용자 측이 제안한 시급 6,470원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어서 지금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올해 노동자 대표 측에서는 최저 시급을 10,000원을 요구해줬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336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의 월급도 분명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이 산정되는 것이고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이 최저 생계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전면 무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최저 시급 6,470원, 미화로는 5.69달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5달러 69센트인데 이 네네. 나라마다 물가가 달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시급 6,470원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가장 대중적인 그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 세트를 사면은 한 2,000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빅맥 세트가 4,700원 정도 하니까요. 네.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커피가 4,100원입니다. 역시 시급을 가지고 가면은 한 2,300원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삼겹살 300g 6,030원이니까 시급 1시간 벌어서 300g을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호주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고요. 영국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최저임금제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 학생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면서 종합 1위를 거뒀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과학 영재 올림픽으로 통하는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금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에 이어서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요. 며칠 전에는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21년 만에 만점을 받은 학생 3명을 배출하면서 미국에 이어 종합 2위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수학과 과학 분야 영재들이 이 쾌거를 올리면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꿈나무들의 선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리올림피아드의 경우에는 그 87개 나라에서 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20살 미만이어야 하고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야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인데 한국이 1992년에 처음 출전했을 때 순위가 세계 12번째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그 1위를 기록하면서 그 후에 계속 선두 그룹에 올라섰고요. 네. 주로 그 서울에 있는 과학고, 경기과학고 등 과학 영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고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를 해야 우승을 할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올해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얇은 금속막의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 우주정거장, 스위스에 있는 강입자 가속기, 반도체 소자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합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한국이 중국과 대만과 함께 공동 1위를 했고요. 러시아가 3위, 인도, 일본, 태국, 싱가포르, 미국 등의 순으로 최종 순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좀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 한식의 그러니까 한국 음식의 영어 표기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오류 수정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 소뼈를 우려내 먹는 곰탕을 베어탕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네. 한국 된장을 일본 된장에 빗대어서 미소 스튜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를 한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같은데 식당마다 다른 영어 표기로 되어 있는 탓에 외국인들에게는 이 원하는 음식 선택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 한국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이 엉터리 외국어로 번역된 한식 메뉴판을 대대적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한국식 곰탕이라면 비프 그러니까 소고기 이 보온수 뼈의 숲이 맞을 텐데 이 곰탕을 곰탕을 동물 곰의 탕을 소리내는 대로 써서 이 베어탕이라고 한 것은 참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차라리 그냥 발음하는 표기 그대로 곰탕이라고 쓰면은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될 텐데 베어탕이라고 써놓으니까 이 혐오감이 들게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농담이나 재미로 표현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표기를 한 곳이 멀쩡한 식당에서 이런 것을 계속 해놓으니까 외국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times라고 쓴 메뉴도 있었습니다. 네. 소고기를 생으로 채쳐서 양념과 배를 가미해 내놓은 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것을 6times라고 표기해놓고요. 네. 그 소주 안주로 먹는 그 닭모래집, 닭똥집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문 표기 그대로 뭐 그냥 이렇게 표기한 것도 있습니다. 아. 돼지 주물럭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돼지고기를 양념에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내는 건데 마사지 포크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었고요. 네. 칼국수,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채쳐놓은 누들이라고 해서 나이프 컷 누들이라고 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것은 우스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정말 혐오감 또는 그 망측스러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이름들이네요. 네네. 한국 음식을 좀 저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표기가 지금 뭐 메뉴판마다 올라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을 한 대학의 연구기관이 조사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 중국어 메뉴판이 있는 한식당의 한 190여 곳 가운데 33%가 또 영어 메뉴 같은 경우는 230곳 가운데 한 21% 식당이 이런 잘못된 한식 이름 표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엉터리 외국어로 번역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이 잘못된 표기를 고치기로 했는데요. 이미 표준화된 그 한식 메뉴가 한 200개이고 그런데 앞으로 고쳐야 할 표기가 한 3,7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식당의 한 3분의 1 정도의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하네요. 국내 국어원과 한식재단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언어나 음식 분야 전문가들과 그룹을 구성해서 이 한식 메뉴의 외국어 표기법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고요. 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홈페이지에 식당 업주들이 어떤 외국어 메뉴판을 만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 업주들이 외국인들이 황당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이 메뉴판 한 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여성 교육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소녀가 1년간 교육을 받을 때마다 그의 장래 소득은 10%가 늘어납니다. 이 소녀는 그 수입의 최고 90가지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녀의 주변은 모두 수혜자가 됩니다.
미 해외 원조처 USAID의 남녀 평등, 여성 강화 프로그램의 수전 마캄 수석 조정관은 여성을 교육시키는 것이 곧 그들을 변화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야 할 여성 중 세계적으로 약 6,500만 명은 아직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캄 조정관은 남자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승자가 되고 사회에서나 조직체에서 한 가정의 대표로 성장하는 동안 여성들은 흔히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물을 깃고 아이를 기르는 등 하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세계적으로 남녀 동등 여성의 힘 강화, 남성들과의 교류 등을 늘리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펴야 한다고 마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극도의 가난을 없애고 생존 능력을 키우며 건강하고 잘 교육받은 시민들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위기에 처한 곳이나 전쟁의 타격을 받고 있는 곳 등 여러 지역의 여아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아들이 글을 읽고 장차 공부를 더 계속해 성공의 길로 가도록 지원합니다. 미국은 노동력 개발 계획을 통해 여성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남성들이 겪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미국은 육체적, 정신적 접근 방식으로 이 같은 문제들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호 연관시키는 조사를 통해 여성의 개인 가치, 지역 사회,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USAID는 소녀 교육 추진이라는 계획을 통해 10대 소녀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삶에 대한 결정을 제한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SAID의 마캄 조정관은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교육, 보건의 혜택을 받고 재산의 증식과 관리의 권한을 가지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위협, 차별, 희롱 등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캄 조정관은 또 USAID는 여성들이 지도자, 개혁가, 평화의 건설자,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